일본 은퇴자들은 이렇게 산다. 우리랑 너무 달라 충격.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은퇴하면 일본 사람들처럼 준비 잘 돼 있을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비슷한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의외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퇴직금 국민연금집 한 채가 노후 준비의 핵심인 반면 일본은 훨씬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퇴자들의 생활을 보면 놀랍도록 다르고 또 충격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1. 일본의 은퇴 준비 문화, 평생 현역과 연금 설계. 일본 사람들은 정년퇴직일 끝이라는 인식이 약합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65세, 심지어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기업도 중장년층을 위한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연금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개인연금 3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적립되는 후생연금이 있고 여기에 개인형 연금인 IDC5우리의 개인연금 저축 같은 제도까지 더해 노후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소득원 자체가 훨씬 다양합니다. 2. 사례 도쿄의 65세 다카하시 씨, 파트타임 근무로 생활비 충당. 다카하시 씨는 대기업을 다니야 60세에 정년퇴직했지만 바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 주 3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 정도, 나머지는 제가 지금 하는 일로 보충합니다. 완전히 은퇴하면 심심하기도 하고 돈 걱정도 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퇴직했는데 또 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흔한 모습입니다. 다카하시 씨처럼 일과 연금을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만족감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본 은퇴자들의 생활비 관리 소비보다 축소와 공유. 한국은 은퇴 후에도 체면 유지나 아이들 지원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은 은퇴와 동시에 생활비를 과감하게 줄입니다. 일본의 은퇴자 가계는 평균적으로 은퇴 전보다 3,040% 정도 지출을 줄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벗어나 교외나 지방 소도시로 이주해 주거비를 줄이기도 하고 중고품 리사이클숍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또 노인들끼리 공유주택이나 시니어 코하우징 형태로 함께 생활하며 비용을 나누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4. 사례 오사카의 68세 나카무라 부부, 시골로 이주해 소박한 은퇴. 나카무라 부부는 도쿄에서 은퇴 후 생활비가 부담돼 오사카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집값은 도쿄의 절반 이하, 식비는 텃밭에서 자급자족, 교통비도 거의 안 듭니다.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자연 속에서 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돈 걱정도 덜했어요. 한국에서도 최근 귀촌 귀농 바람이 있지만 일본은 훨씬 체계적입니다. 지자체가 시니어 이주자를 위한 주택과 일자리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일본 은퇴자들의 사회적 연결망 취미와 지역 커뮤니티. 한국의 은퇴자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반면 일본은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은퇴 후 시간을 취미 봉사활동 지역 모임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우울증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6. 사례 요코하마의 70세 스즈키 씨, 지역 합창단에서 새 인생. 스즈키 씨는 은퇴 후 우울증 증세를 겪었지만 동네 주민센터의 합창단에 가입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연습이 기다려지고 공연도 하다 보니 활력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 전문가 인사이트 일본 은퇴 대비의 3가지 키워드. 일본 은퇴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층적 소득원,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 투자, 노후, 일자리 등 소득원을 다양화한다. 생활비 축소, 은퇴 후에도 지출은 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일본처럼 주거, 식비, 교통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 돈만 있다고 행복한 은퇴가 아니다. 일본처럼 지역 모임,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 8. 마무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일본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일과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며 은퇴 후를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 받느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소득 지출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일본 은퇴자들의 방식 속에서 우리 노후를 지킬 힌트를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일본 은퇴자들은 이렇게 산다. 우리랑 너무 달라. 충격. 전문가 시각. 1. 일본 은퇴 구조의 기본 틀. 일본의 은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제도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합니다. 다만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단독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후생연금, 직역연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중간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일부 기업 퇴직연금이 있지만 일본 후생연금은 훨씬 보편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개인형 연금, IDCO, NISA 등 자율적으로 추가 가입하는 사적 연금 투자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이 커서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일본 은퇴자들은 다층적 소득원을 확보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2. 일본 은퇴자들의 근로 연장 제도. 일본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기업이 근로자를 65세 이상까지 고용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근에는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일본 6,569세 고용률은 약 50% 이상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만 일본은 정규직에서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전환해 연착륙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즉, 일본 은퇴자들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가벼운 근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은퇴 생활을 이어갑니다. 3. 생활비와 지출 관리 방식.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가구의 은퇴 후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은퇴 전보다 약 3,040% 절감됩니다. 주거비 절감, 도쿄 등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식비 절감, 자급자족, 텃밭 활용, 리사이클 마켓 활성화. 교통비 절감, 시니어 패스, 지방 생활로 대중교통 의존 감소. 한국 은퇴자들이 자녀 지원, 체면, 소비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일본은 은퇴를 계기로 소비 구조 자체를 축소하는 데 주력합니다. 4. 사회적 연결망과 커뮤니티. 일본은 시니어 커뮤니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합니다.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주민센터 NPO지 자체가 연계해 노인 동호회, 봉사단체, 취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치매 예방, 정신건강관리,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본 내 연구에 따르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건강 수명이 평균 23년 더 길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5. 한국과의 비교 포인트. 연금 구조. 한국은 국민연금 단일 의존도가 높음, 일본은 다층 구조. 근로 연장. 한국은 퇴직 후 재취 없이 비정규직 임금 일자리로 연결, 일본은 기업 내 재고용 시스템이 일반적. 지출 관리. 한국은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 유지, 일본은 생활비 구조 자체를 대폭 축소. 사회적 연계. 한국은 은퇴 후 인간관계 단절이 심각, 일본은 지역 커뮤니티로 보완. 6. 전문가적 시사점.
다층적 소득원 준비 필요. 한국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가 있지만 활용률이 낮습니다. 일본처럼 연금 근로투자, 3축으로 노후 소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근로 연착륙 시스템 도입. 정년 이후 기업 내 재고용 제도, 단계적 근로 축소가 필요합니다. 단절이 아닌 연속적인 은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 구조 재설계. 은퇴 이후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거, 식비, 교통 등 고정비 절감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자본 투자. 은퇴는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축 시기입니다. 일본처럼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고립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결론. 일본 은퇴자들의 삶은 충격적일 정도로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결국 제도의 차이와 개인의 준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돈만 준비하는 은퇴는 위험합니다. 소득 지출 관계라는 세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맞이할 초고령 사회에서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일본이 보여주는 은퇴 모델은 단순한 경제적 준비를 넘어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의 방식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할 수 있을까? 90%가 놓치는 진짜 조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퇴직하면 이제 끝이다.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60세가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기회를 잡아도 조건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경력이 있으니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안심하다가 정작 재취업 시장에서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싶다면 꼭 준비해야 할 진짜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공감과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 첫째, 연령차별이 가장 큰 벽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기업들은 체력, 적응력, IT 활용 능력 등을 문제 삼습니다. 이력서에서 경력이 빛나도 나이를 보는 순간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과거 경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도 은퇴 후에는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 혹은 단순 노동직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급은 내려놓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그걸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셋째,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 직전에 갑자기 재취업을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자격증이나 새로운 분야, 경험이 없으면 기회는 더 줄어듭니다. 2. 사례 1. 30년 경력의 은행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어시 62세는 시중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본인은 퇴직 후 금융 관련 컨설팅이나 강의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나 같은 경력자가 어딜 못 가겠나? 라는 자신감으로 준비 없이 퇴직했지만 컨설팅 일감은 생각보다 적었고 젊은 세대가 더 빠르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씨가 가장 크게 후회한 건 미리 다른 영역에서의 경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퇴 전에 온라인 금융 강의 채널이나 개인 컨설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라는 거죠. 3. 사례 2. 55세 조기 은퇴, 재취업에 성공한 엔지니어. 반면 B씨 55세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조업체에서 25년간 기술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3년 전부터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꾸준히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덕분에 은퇴 후 6개월 만에 스마트 공장 관련 스타트업에 기술 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급여는 예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본인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취업을 원한다면 은퇴 전에 미리 새로운 시장에서
통할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4. 사례 3일짜리가 아닌 역할을 찾은 60대 여성. 시시 60세는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후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의 기회는 드물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은 겁니다.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지역 도서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결국 평생교육 강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큰 보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재취업이 꼭 직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회적 역할, 자원봉사, 강사, 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인사이트 재취업의 3가지 조건.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역량, 기존 직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역량, 외국어, 자격증 같은 시장성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유연한 태도, 과거의 직급과 연봉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 새로운 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은퇴 후 재취업은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 지인이나 업계 네트워크를 통한 추천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6. 정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 다시 일하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많은 경우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90%가 놓치는 조건, 즉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량, 유연한 태도, 그리고 네트워크. 이 3가지를 챙긴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재취업 90%가 놓치는 조건. 1. 재취업 시장의 현실. 은퇴 이후 재취업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취업 시장은 기대보다 훨씬 좁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연령 장벽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성공률은 40% 미만입니다. 연령에 따른 체력, IT 활용 능력, 적응력 문제가 기업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직무 불일치 과거 경력과 은퇴 후 제공되는 일자리 사이에는 괴리가 큽니다.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경험자라도 은퇴 후에는 단순 서비스업이나 임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감소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평균 임금은 은퇴 전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재취업 준비의 핵심 조건. 1. 역량의 재설계. 은퇴 전의 경력과 경험만으로는 경쟁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역량, 엑셀, 데이터 관리,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 자격증 산업안전, 회계, 요양보호사, 평생교육 강사 등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자격. 언어 능력, 영어, 중국어 등 글로벌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 이러한 역량은 은퇴 직전이 아니라 50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직급과 보수의 유연한 재조정. 재취업 시장에서는 과거 직급과 보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임원 출신이 단순직을 할 수 있느냐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네트워크 자산 활용. 재취업은 공고를 통해 지원하는 것보다 지인을 통한 연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업계 네트워크, 동호회, 협회 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례 분석. 경험 의존형 실패 사례. 30년 경력의 은행원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금융권에서의 경력은 곧바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경력은 즉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사전 준비형 성공 사례. 퇴직 전부터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하고 관련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기술자는 은퇴 후에도 곧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준비 시점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역할 전환형 성공 사례. 교직에서 은퇴한 한 여성은 기존 직장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 평생교육 강사로 역할을 바꾸어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재취업은 직장 복귀가 아니라 역할 재정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전문가 조언. 은퇴 이후 재취업을 희망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력 전환 계획. 은퇴 후에도 수요가 있는 분야로 경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IT, 헬스케어, 평생교육, 시니어 케어 등은 대표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재정 시뮬레이션. 재취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부분적 수입 보완이면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압박을 줄여줍니다. 심리적 준비. 과거의 위치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배우고 적응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5. 결론. 재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다시 얻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단순한 일할 의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된 역량, 유연한 태도,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매달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사실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딱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액수에 가깝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기본 식비, 교통비, 그리고 가끔 손주 용돈이나 모임 비용까지 고려하면 금방 500만 원이 넘어가죠. 문제는 지금 가진 돈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은퇴 자금으로 2억, 5억, 10억 숫자만 들으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생활비로 나눴으면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 현재 가진 자산으로 월 500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 3가지를 통해 희망과 함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 은퇴 후 월 500,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가? 먼저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월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20년 은퇴 생활을 가정한다면 총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2%만 잡아도 실제 필요한 금액은 1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게 퇴직금이 5억 있으니까 괜찮겠지인데요. 5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한다. 지금 금리가 3%라고 해도 5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는 연 1,500만 원, 월로 따지면 12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노후 자산은 원금 투자 수익, 연금의 3박자로 설계하지 않으면 월 500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3. 사례 1. 연금만 믿었다가 모자라서 다시 일 나간 62세 남성. 김씨 62는 30년 직장생활 후 퇴직하면서 국민연금 월 180만 원, 퇴직금 3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연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매달 35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모임, 자녀 결혼 지원, 병원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매달 적자가 나서 퇴직금에서 꺼내 쓰다 보니 5년 만에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경비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교훈 연금이 있다고 해도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줄 추가 현금 흐름 배당, 임대료, 투자 수익이 없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4. 사례 이 배당주로 월 500을 만들려고 했던 58세 부부. 박씨 부부 58세는 주식 투자로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총 7억을 모았고 이 중 6억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하면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 정도 배당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200만 원을 합치면 월 400만 원. 하지만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받긴 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원금이 줄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 의료비나 여행 같은 변동 지출이 생기면 월 400만 원으로는 빠듯했죠. 결국 일부 자산을 매각하면서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교원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줄 수 있지만 원금이 줄어드는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5. 사례 3집을 줄여 월 500을 확보한 65세 여성. 최씨 65세는 남편과 사별 후 서울에 남겨진 12억 원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에 남편 퇴직연금 80만 원, 총 200만 원의 고정소득이 있었죠. 그런데 생활비는 항상 35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아파트를 팔고 6억 원짜리 지방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6억 원을 금융자산으로 굴리며 연 3% 수익으로 1,800만 원을 1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월 350만 원. 여기에 일부를 배당주에 투자해 추가 15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고정소득이 월 500만 원이 되면서 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 은퇴 후에는 집 크기와 위치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전략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주거비를 낮추고 남는 자금을 현금흐름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월 500을 만드는 3단계 전략. 은퇴 자산을 진단할 때는 단순히 총액을 보는 게 아니라 현금흐름 구조를 봐야 합니다. 월 500을 만들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연금 확인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기본 안전망입니다. 투자 자산에서 현금 흐름 만들기. 채권, 배당주, 리츠 REITs 등을 활용해 연 34%의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산 구조 조정하기. 부동산 비중이 크다면 일부를 현금화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7. 마무리. 결국 지금 가진 돈으로 월 500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어떤 구조로 바꾸고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김 씨처럼 연금만 믿다가는 부족할 수 있고 박 씨 부부처럼 투자만 믿다가는 원금 손실의 불안이 따라옵니다. 반면 최 씨처럼 자산 구조를 재조정하면 현실적으로 월 500을 확보할 수 있죠. 여러분도 지금 가진 자산을 숫자로만 보지 말고 현금 흐름으로 바꿔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 그것이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월 500 만들 수 있습니까? 은퇴 자산 현실 진단. 1. 월 500만 원, 은퇴 생활비의 의미. 대한민국에서 은퇴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월 500만 원은 결코 과한 목표가 아닙니다. 통계청과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으로 부부가 은퇴 후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약 260만 원 3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만 고려한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의료비, 여행취미, 자녀 손주 지원, 경조사 등 변동 지출을 포함하면 월 450만 원 550만 원이 평균적인 범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월 500만 원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총 자산 규모 계산. 월 500만 원을 20년간 유지하려면 단순히 12억 원 500만 12개월 20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의 장기 물가 상승률을 연 2%로 가정하면 20년 후 필요한 총액은 약 15억 원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즉, 단순히 퇴직 시점의 자산 총액이 아닌 물가 상승과 의료비 리스크까지 포함한 장기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월 500 만드는 세 가지 수단. 1. 연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기본.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130만 원 전후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DCIRP를 통한 인출 시 월 10만 200만 원 정도 확보 가능. 개인연금 장기간 납입 여부에 따라 월 5만 100만 원 추가 가능.
연금만으로 월 25만 350만 원 정도는 확보 가능하지만 월 500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금융자산 투자 보완적 현금 흐름 창출. 예를 들어 5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예금 금리 3%연 1,500만 원월 125만 원. 채권 배당주 평균 수익률 4%연 2천만 원월 167만 원. 리츠 REITs 투자 배당률 5%연 2,500만 원월 208만 원. 금융자산은 리스크를 분산해 연 3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부동산 다운사이징 자산 구조 전환. 국내 은퇴자 다수가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12억 원에 거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고 6억 원대 지방 아파트로 이주하면 6억 원의 유동 자산이 생깁니다. 이를 금융 자산으로 운용해 월 15만 2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와 안정성과 현금 흐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퇴 재무 설계에서 중요한 축입니다. 4.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연금만 믿은 62세 은퇴자. 자산 국민연금 월 180만 원, 퇴직금 3억. 생활비 월 350만 원. 결과 매월 170만 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을 인출, 5년 만에 절반 소진 현재 재취업. 분석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추가 현금 흐름 자산이 필수. 사례 2. 배당주 중심으로 은퇴 준비한 58세 부부. 자산 총 7억 배당주 6억 투자. 수익 배당률 4%연 2,400만 원월 200만 원. 연금 월 200만 원 총 400만 원. 결과 시장 변동성으로 원금 하락, 의료비 지출 시 현금 흐름 부족 계획 흔들림. 분석 배당주 투자만으로는 안정성 부족. 채권 연금 비중과 분산 투자 필요. 사례 3. 다운사이징으로 현금 흐름 확보한 65세 여성. 자산 서울 아파트 12억, 연금 월 200만 원. 전략 아파트 매각 후 6억 원 지방 아파트로 이사. 6억 금융자산 운용 연 3% 수익 월 150만 원. 총합 연금 200만 원 금융자산 수익 150만 원 일부 배당 투자 150만 원 월 500만 원 확보. 분석 부동산 유동화는 은퇴 생활의 현금 흐름 격차를 메우는 핵심 전략. 5. 전문가적 재현 은퇴 후 월 500을 위한 3단계 실행 플랜. 연금 자산 철저히 점검.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기본소득 기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금융자산을 예금, 채권, 배당주, 리츠 등으로 나누어 평균 34%의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합니다. 자산 구조 조정. 부동산 편중 자산은 반드시 일부를 유동화해야 합니다. 다운사이징 또는 일부 임대 수익화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6. 결론. 지금 가진 돈으로 월 500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자산 총액 계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만 믿으면 부족합니다. 금융 자산만으로는 변동성 리스크가 큽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구조 전환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립니다. 즉, 은퇴 설계는 자산 총액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가진 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은퇴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습니다. 은퇴하면 편안할 줄 알았죠. 평생 직장에서 억대 연봉도 받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니 남은 건 퇴직금 몇 억과 허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명함이 사라지고 제 자리를 대신할 후배들이 앉아 있는 걸 보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간 대기업 간부라는 타이틀로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 후 마주하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란 직장 생활 때의 화려한 타이틀이나 억대 연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곤 합니다. 본론 왜 택시를 선택했을까?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60대 김모 씨. 그는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 택시기사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니, 삼성 출신이 왜 택시를 몰아? 하지만 김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당장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은 택시뿐이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퇴직금이나 적금만 남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꾸준히 나갑니다. 특히 도시에서 살면 월 30만 400만 원이 기본 지출이고 여기에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까지 겹치면 순식간에 자산이 줄어듭니다. 택시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일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퇴자에겐 무척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죠. 사례 1 대기업 부장 출신, 월급 대신 택시 수입으로.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박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 7억 원을 받았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과 아파트 대출 상환에 거의 절반을 쓰고 나니 손에 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로 불리겠다고 주식과 부동산에 도전했지만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손실이 컸죠. 결국 선택한 건 개인 택시 면허였습니다. 초기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월 평균 250만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퇴직 전엔 억대 연봉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 300만 원 벌려고 아침 일찍 나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해요. 쓸데없는 회식도 없고 상사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사례 2 자존심을 내려놓고 얻은 자유.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퇴직한 이모 전무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커리어맨이었고 퇴직 직후엔 강연이나 컨설팅 같은 일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막상 돈이 되는 일로 연결되진 않았던 거죠. 처음 택시를 몰겠다고 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반대했습니다.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일해서 월 20만 250만 원씩 벌어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놀라운 건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오히려 삶의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엔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덕분에 사회와 끊어지지 않고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례 3 노후 생활비와 일의 의미. 마지막으로 65세장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연금이 나오고 있었지만 부부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 지원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 받고 아내랑 둘이 살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택시였습니다. 매일 67시간 정도 일해 월 200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 일을 시작하니 다시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늙는 게 더 빨리 느껴졌을 겁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일의 가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활비 보충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도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정신적 건강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끈입니다. 우울감과 고립을 막아줍니다. 자존감 유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정리 은퇴 후 삶의 해답.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택시 운전대를 잡은 60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체면보다 현실, 돈보다 삶의 의미를 택했다는 거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의 리듬을 지켜낼 것인지입니다. 택시든 편의점 아르바이트든 강의든 봉사활동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일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오래도록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진짜 해답은 돈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억대 연봉 내려놓고 은퇴 후 택시기사 된 60대의 고백. 1.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현금 흐름 단절. 대기업에서 30년 억대 연봉을 받던 시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 흐름이 끊깁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나오지 않거나 받아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합니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집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쓰다 보면 금방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리스크 1순위가 현금 흐름 부재라고 강조합니다.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보유 자산은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가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택시 같은 소득형 일자리입니다. 왜 택시인가? 선택의 현실적 이유. 은퇴 후 직업으로 택시가 선택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개인 택시 면허는 자본이 필요하지만 법인 택시는 면허 없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은퇴자에게 매력적입니다. 즉각적인 현금 유입일을 시작하면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은퇴자에게는 당장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간 조절 가능. 본인의 체력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야간, 반일 근무 등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죠. 사회적 연결 유지. 매일 다양한 승객을 만나며 사회와의 단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1. 58세 대기업 부장 출신 퇴직금 7억. 그러나 생활은 빠듯. 퇴직 후 목돈을 받았지만 집 대출과 자녀 교육비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자산으로 투자했지만 손실이 컸고 결국 법인 택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월 250만 3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생기면서 생활비가 안정됐습니다. 핵심 교훈.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중요하다. 이 62세 전무 체면을 내려놓으니 삶이 가벼워졌다. 퇴직 후 강연, 자문 등을 기대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는데 삼성 출신이라는 간판은 돈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결국 택시 일을 시작했고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기본 생활을 이어갑니다. 일을 계속하니 우울하지 않고 하루가 의미 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핵심 교훈.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일의 지속성이다. 3. 65세 공기업 퇴직자. 연금만으론 부족했다. 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았지만 부부가 생활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의료비와 자녀 지원까지 고려하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죠. 그래서 개인 택시를 시작했고 하루 67시간 근무로 월 200만 원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핵심 교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은퇴 후엔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 4.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일이 필요한 이유. 소득 안정. 퇴직금이나 연금만 바라보다 보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자산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월 100만 200만 원 정도의 소득원이 있어야 노후 파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신적 건강.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크게 느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자존감 유지. 퇴직 후 가장 큰 상실감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는 건강한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5. 택시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 택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은퇴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 성향, 환경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시설 관리직.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 월 200만 원 내외 수입 가능. 배달 운송 서비스. 시간 조절이 자유롭고 초기 진입이 용이. 자영업소 규모. 창업 위험성이 크지만
경험과 입지를 잘 살리면 장점도 있음. 온라인 강의제는 기부 전문성을 살려 수익을 얻는 방식. 지역사회 공공일자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회적 연결망 유지. 6. 결론 은퇴 후 삶,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택시 운전대를 잡은 60대들의 고백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연금 퇴직금만 믿지 말고 꾸준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회 연결일을 통해 사회와 접점을 유지해야 고립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의 전환 체면보다 현실을 과거의 지위보다 현재의 삶을 택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퇴직 전부터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 를 고민하는 사람이 노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택시든 경비든 강의든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퇴하면 하루가 너무 길어 심심할 거다. 일을 안 하면 금방 병든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놀면 뭐하냐? 은퇴 직전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63세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작년, 머릿속은 일을 안 하면 나는 과연 뭘 할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보니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무언가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쉬고 놀아도 충분히 인생이 꽃필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은퇴 후 삶이란 게 꼭 바쁘게 뭘 해야만 빛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은퇴하면 뭘 해야 할까? 라는 불안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조금은 안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노느냐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진짜 가치 여유와 놀이. 퇴직 후의 시간은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다만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창업을 고민하고 알바라도 나가야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나를 위한 놀이터로 채웁니다. 산책, 여행, 글쓰기, 음악 감상,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삶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자들의 행복도는 경제적 여유 못지않게 여가 활용 능력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즉, 돈이 많아도 잘 못 노는 사람은 은퇴 후 삶이 허무할 수 있고 돈이 넉넉지 않아도 놀이를 잘 즐기는 사람은 삶이 훨씬 만족스럽다는 거죠. 사례 1 전직 공무원 김씨의 변화 바둑이 삶을 바꿨다. 김씨 64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는 은퇴 직후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작은 식당 창업을 고민했지만 아내가 당신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하려 하냐며 말렸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바둑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는 생각이었는데 바둑이 점점 그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매일 집에만 있던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 안 하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더군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은퇴 후 반드시 생산적이거나 돈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때론 놀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놀이가 주는 세 가지 선물. 건강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규칙적인 가벼운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등산, 산책, 동호회 활동이 좋은 예죠. 관계 일터에서는 직급과 역할이 관계를 규정했지만 놀이는 순수한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존감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을 주는 건 꼭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취미 속 성취감이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사례, 이 63세 여성 박 씨 그림을 다시 시작하다. 박 씨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하루하루가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래전 전업주부 시절 잠깐 했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죠. 동네 문화센터 수업에 등록하면서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집안 벽에는 자신의 그림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고 이웃에게 선물하면서 관계도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전시회까지 열 정도가 되었죠.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림 덕분에 다시 사는 맛이 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은퇴 후 나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 경제적 현실과 균형. 물론 그냥 놀면 된다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는 꾸준히 들어가니까요. 중요한 건 놀이와 경제적 안정의 균형입니다. 은퇴 후 완전히 일을 끊어도 좋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연금, 저축, 투자, 자산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야 비로소 마음 편히 노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은퇴 전 최소한의 고정소득을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합쳐서 월 150만 2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기본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계산이 많습니다. 그 기준이 충족된다면 나머지는 마음 편히 즐기며 살아도 충분합니다. 사례 3 전직 대기업 임원 이씨 아르바이트 대신 여행. 이씨 65세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금도 꽤 받았지만 은퇴 직후 불안해서 마트 계산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며칠 다니다 보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만두고 퇴직 전부터 하고 싶었던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빌려 전국을 돌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행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안 즐기면 언제 즐기겠나 싶었어요. 다시 일하러 나온 제 또래들은 다들 힘들어하던데 난 오히려 체력이 있을 때 다녀온 게 평생의 선물 같아요. 이 사례는 꼭 일해서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준비된 자산 안에서 현명하게 쓰는 게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노는 삶이 필요한 이유. 은퇴 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자의 우울증은 돈 부족보다 삶의 의미 상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돈이 있어도 삶이 재미없으면 병이 생기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삶이 재미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따라서 은퇴 준비에서 자산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가 설계입니다. 나는 은퇴하면 뭘 하면서 놀까? 를 미리 고민하고 취미나 모임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론 일 안 해도 꽃피는 인생. 63세에 은퇴한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꽃필 수 있다고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는 굳이 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놀고 잘 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몰입하는 게 은퇴 후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뭘 해야 하지? 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 이제 그냥 놀 거야. 놀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놀아야만 진짜 인생이 꽃피는 겁니다. 63세 은퇴, 일 안 하니 인생이 꽃피더라. 전문가의 시각. 1. 은퇴 후 노는 삶이 왜 중요한가?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일터에서 3040년을 보내던 시간은 이제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공허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복권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우울증 주요 원인 1위는 삶의 의미 상실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재정 설계, 여가 설계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적 안전망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여가가 있어야 경제적 자산이 삶의 행복으로 전환됩니다. 2. 은퇴 후 경제적 안전망 기본 조건. 은퇴 후 잘 놀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은퇴자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합산 월 150만 2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월 생활비의 3040%를 보조할 수 있는 수준. 기본 생활비 규모. 은퇴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약 월 230만 300만 원 2023년 통계청 기준. 즉, 은퇴 전 반드시 내가 일을 안 해도 최소한 이 정도 생활비는 나온다는 계산을 맞춰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은퇴 후 억지로 일을 더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놀이가 주는 효과 연구와 통계. 놀이와 여가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의학심리학적 효과가 뚜렷합니다. 건강 효과, 규칙적인 취미 활동, 등산, 댄스, 운동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률을 30% 이상 낮춥니다. 정신적 효과, 여가를 즐기는 은퇴자는 은퇴 후 5년 이내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사회적 효과, 동호회, 자원봉사 등 놀이형 모임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이는 고립감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사례 1. 전직 공무원 64세 은퇴 후 창업 대신 동호회 활동 바둑을 선택, 사회적 관계망 강화, 우울감 감소. 사례 2. 여성 교사 출신 63세 은퇴 후 수채화, 취미 재개, 자아, 성취감 회복, 삶의 의미 발견. 사례 3. 대기업 임원 65세 불안감으로 아르바이트 시도했으나 중단 대신 전국 여행으로 부부 관계 회복, 건강 증진.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경제적 기본 안전망만 확보되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놀이와 여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5.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전략. 재정적 기반 다지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부족하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보완. 생활비 최소 월 200만원 확보 목표. 의료비, 돌발 지출 대비 최소 5천만원 1억원 비상자금 마련. 여가 설계하기. 은퇴 전부터 취미를 시작해두는 것이 유리.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관계망 확장. 여가 활동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로 접근. 심리적 전환 훈련. 일을 안 하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놀이 여가를 삶의 생산적 활동으로 재정의. 결론, 일 안 해도 인생은 꽃핀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은퇴 후 삶은 반드시 일을 계속해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준비된 재정 위에서 자신만의 놀이와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길 때 삶은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63세 은퇴, 일 안 하니 인생이 꽃피더라는 단순한 개인의 소감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이 뒷받침하는 현실적 진실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재정 점검과 함께 꼭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면서 놀며 살 것인가? 정년퇴직 VIP 공기업 간부, 퇴직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업 다니면 노후는 보장된 거 아니야? 정년까지 다니고 연금도 받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 퇴직 후에도 남부럽지 않게 살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본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VIP 대우받던 시절이 끝난 순간부터 낯선 현실이 밀려오더랍니다. 직원들이 아침마다 부장님, 국장님 부르며 챙겨주던 때와 달리 은퇴 후 집에서는 이름 없는 평범한 60대 노인이 됩니다. 회사에선 의전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 장바구니 들고 대중교통을 타야 합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VIP 퇴직자라는 타이틀이 정작 본인에겐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퇴직 후 삶은 지위나 직책이 아닌 준비해둔 생활습관과 재정구조, 그리고 마음가짐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세 가지. 첫째, 수입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공기업 간부들은 재직 시 월 1,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금액은 뚝 떨어집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월 30만 400만원, 많아야 500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문제는 생활 수준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현직에 있을 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부하 직원, 거래처, 상사, 각종 모임에서 끊임없이 불러줬죠. 그런데 퇴직 후엔 그 전화가 뚝 끊깁니다. 특히 공기업 간부들은 조직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에 인간관계의 공백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고민입니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VIP로 살다가 갑자기 관객석으로 내려오면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명함도 사라졌으니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사례 1. 62세 전직 공기업 본부장, 연금은 있는데 공허하다. 김 본부장 가명 62세는 정년까지 근무한 후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약 420만 원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삶의 무의미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바쁘다 못해 숨 돌릴 틈도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매일이 휴일이더군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2달 지나니 미치겠더라고요. 친구들 다 일하고 있고 집에서는 아내랑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있으니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고요. 연금 덕에 굶지는 않지만 사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도 하고 아이들 독서 지도도 하면서 비로소 퇴직 후에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회복했습니다. 사례 2. 65세 전 공기업 간부 VIP 생활비가 발목을 잡다. 박 국장 가명 65세은 은퇴 전 월급과 각종 수당을 합치면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생활 수준도 VIP급이었죠. 해외여행은 1년에 2번, 주말엔 골프, 집은 대출 끼고 서울의 큰 평수 아파트. 퇴직 후 연금 480만 원이 들어오지만 매달 지출은 여전히 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골프 모임과 해외여행을 줄이지 못한 게 문제였죠. 결국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은퇴 3년 만에 아내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국장은 고백합니다. 연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활 수준을 못 낮추면 연금도 모자라더라고요. 내가 VIP라고 착각한 게 가장 큰 잘못이었죠. 사례 3. 60세 퇴직 후 소박함을 택한 사람의 여유. 반대로 이 과장 가명 60세는 은퇴 전부터 생활 습관을 미리 바꾼 경우입니다. 그는 50대 후반부터 과감히 큰 집을 팔고 3억 원대의 중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동차도 외제차에서 국산 중형차로 바꾸고 골프 모임 대신 걷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월 350만 원. 크진 않지만 생활비는 2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남는 돈은 부부가 함께 여행 적금을 들어 1년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이 과장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VIP 대우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내 삶에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돈 걱정도 줄었고 아내랑 하루 3끼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VIP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산다. 이호선 교수 가족학는 은퇴자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시절의 VIP는 직함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퇴직 후에는 모두 똑같이 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중요한 건 소득, 관계, 건강, 자존감 4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연금만 믿으면 부족하고 생활비 구조를 줄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소소한 목표를 세워야만 퇴직 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결국 퇴직 후 삶은 내가 VIP냐 아니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연봉, 직급, 회사 이름이 아닌 내 생활을 얼마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누군가는 공허함과 빚에 짓눌리고 누군가는 소박한 행복을 누립니다. 차이는 준비의 유무, 그리고 마음가짐 하나에서 갈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달라지는 현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퇴직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특히 VIP 대우를 받던 공기업 간부, 대기업 임원처럼 조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충격은 더 큽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재정, 관계, 건강, 마인드셋 4축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재정연금과 생활비 간의 불균형. 연금 규모 공기업 정년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합쳐져 월 30만 500만 원 수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생활비 구조를 따라가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절감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 23년 동안, 은퇴 후 예상 소득에 맞춰 생활비를 맞춰보는 훈련을 권합니다. 소득 보완연금 외에도 배당, 임대, 파트타임 근로 등 보조 현금 흐름을 설계해 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2. 관계 사회적 고립의 위험. 퇴직 후 인간관계는 70% 이상이 단절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VIP 직책일수록 직책 중심 관계가 많아 퇴직 후 연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 새로운 관계망을 은퇴 전부터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 건강 시간은 많아도 체력이 없다면 무용지물. 60세 전후는 건강 리스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수입니다. 퇴직 후 가장 좋은 투자는 운동 습관입니다. 체육관보다 걷기 근력 운동생활 속 활동량이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가장 먼저 하루 루틴 속 건강 프로그램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4. 마인드셋 명암 없는 삶을 견디는 법. 퇴직 직후 가장 흔한 문제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회사에서의 VIP 위치와 집에서의 한 사람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책 2권 읽기, 지역 봉사주 1회 참여,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활동은 정체성 공백을 메워줍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재정 시뮬레이션, 예상 수입연금 자산과 지출생활비 비상 비용을 맞춰보고 매년 35%의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운사이징 계획. 큰 집, 고정비 높은 생활 패턴은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소득 구조에 맞는 규모로 미리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사회적 대안 마련. 직장 기반의 관계 외에 은퇴 후 이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50대 후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심리적 전환 훈련. 직책 없는 생활을 경험해보기 위해 퇴직 전 휴직 단기 안식년 같은 실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VIP의 삶은 과거 직책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에 맞는 재정 설계, 새로운 관계 구축, 꾸준한 건강 관리, 그리고 정체성 전환입니다. 퇴직 후 삶은 갑자기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50대 후반부터 미리 연습해둔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인생 이막입니다. 50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자기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버틸 수 있는 게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아침엔 새벽 출근해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엔 택배 분류 일을 하고 밤엔 대리운전까지 뛰는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남들은 은퇴 설계를 이야기할 때 그는 오늘 생활비를 먼저 걱정합니다. 쉴 틈 없는 하루,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가족과 노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라는 게 꼭 멋진 금융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겐 하루 3가지 직업을 감당하는 지금의 버팀목이 바로 은퇴 준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본론. 쉼없는 50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1. 왜 50대는 3가지 직업까지 해야 하나? 50대는 사실상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엔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부모님 병원비까지 겹쳐서 은퇴 자금 마련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천만 원을 넘습니다. 퇴직은 다가오는데 빚은 여전히 많으니 당연히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고용시장에서도 50대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정규직 자리는 줄어들고 안정적인 직장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결국 투잡, 쓰리잡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2. 은퇴 준비에 허상. 나도 퇴직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하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퇴직금은 1억 2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최소한 월 250만 원, 조금 여유 있는 삶은 월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억 2억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생활비만으로 계산하면 57년이 전부입니다. 결국 퇴직금은 은퇴 준비가 아니라 단기 생계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쉼없는 50대에게서 배워야 할 것. 50대 쓰리잡 가장의 삶은 힘들지만 거기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 둘째, 준비가 부족하다면 결국 고단한 육체 노동으로라도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작은 습관과 실천이 은퇴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사례 1 퇴직금 1억으로 버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30년간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기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불과 4년 반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김 씨는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습니다. 본인은 나도 퇴직금만 믿고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 자금이란 단순히 퇴직금이 아니라 꾸준히 불려나가야 할 현금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2세 직업으로 버티는 52세 가장. 경기도에 사는 52세 이 씨는 아침 6시에 공장에 출근합니다. 오후엔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나갑니다. 잠은 하루 45시간. 그렇게 벌어도 한 달 3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아이 둘이 대학생이고 주택 대출이 아직 6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할 여유는 전혀 없죠. 이 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이 사례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과 은퇴 준비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50대가 갈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3 사교육 끊고 나서야 보인 길.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54세 박 씨 부부는 아이 둘의 사교육비로만 매달 15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은퇴 준비는커녕 매달 적자였죠. 그러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교육을 끊고 대신 아이들과 직접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 결과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 돈을 국민연금 추가납입과 적립식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박 씨 부부는 노후에 최소한의 연금은 확보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은퇴 준비의 길이 열린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생활비 구조부터 점검하기. 매달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사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같은 항목은 줄일 여지가 큽니다. 연금 최우선. 국민연금은 무조건 납부 기간을 최대한 채워야 합니다.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와 현금 흐름 자산 확보. 단순 저축보다는 배당주, 리츠 REITs, 채권형 펀드 등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퇴직 후에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쉼없이 일하는 50대에게 가장 큰 위험은 건강입니다. 결국 몸이 무너지면 소득도 사라집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몸 관리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쉼없는 50대의 고백이 주는 교훈. 은퇴는 꿈 같은 소리죠. 쓰리잡으로 하루를 버티는 50대 가장의 이 말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몸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은퇴 준비라는 건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돈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금을 채우고 현금 흐름 자산을 마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50대 가장의 고단한 하루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은퇴는 쉼없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비로소 찾아온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쉼없는 50대, 하루 3가지 일로 버티는 현실. 1. 왜 50대는 쓰리잡 세대가 되었는가? 50대는 한국에서 가장 이중고를 겪는 세대입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이 여전히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700만 원 수준이고 사교육비 지출도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는 월 5만 1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주택 대출 상환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약 7천만 원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부모 부양비용 고령화로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부담이 크고 이는 샌드위치 세대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자녀 부모 본인 노후라는 3중 부담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50대가 투잡, 쓰리잡으로 쉴 틈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은퇴 준비의 현실 점검.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로 확인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63만 원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평균 약 126만 원. 하지만 부부 모두 충분히 납부했을 때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250만 원, 여유 있는 생활은 35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100만 원 이상이 항상 부족합니다. 퇴직금 1억 2억 원이 있어도 57년이면 소진됩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하거나 자산을 불려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3.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 전략. 1. 생활비 구조부터 바꾸기. 소비 습관은 노후 자금 확보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교육비, 자동차, 외식비, 명절 경조사 비용을 줄이면 한 달에 5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한 금액을 연금저축, IRP, 국민연금 추가납입으로 전환하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금 자산 극대화. 국민연금은 무조건 납입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능하다면 20년 이상 유지해야 평균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 단순한 저축보다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중요합니다. 예 배당주, 리츠 REITs, 채권, 우량 배당 ETF. 1억 원을 4% 수익률로 굴리면 연간 400만 원, 월 33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생활비 부족분을 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4. 건강이 곧 자산. 50대 쓰리잡 가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건강 악화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병원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4.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 1. 퇴직금만 믿고 은퇴한 55세 남성.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생활비 250만 원을 감당하다가 불과 4년 반 만에 자금이 파닥. 이후 대리운전과 편의점 일을 하며 버팀. 교훈.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완결판이 아니라 단기 생계비일 뿐. 사례 2세 직업으로 하루 버티는 52세 가장. 공장, 택배,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월 350만 원 수입을 유지. 하지만 건강과 체력의 한계가 가장 큰 두려움. 교훈. 체력 노동은 은퇴 전략이 될 수 없다. 반드시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사례 3. 소비 구조를 바꾼 54세 부부. 사교육비를 줄이고 매달 100만 원을 저축 투자. 국민연금 추가납입과 분산 투자로 5년 만에 연금 자산을 확충. 교훈. 은퇴 준비는 지출 구조를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5. 전문가의 제언. 지금 시작해야 할 작은 실천. 생활비 기록하기. 한 달 지출 내역을 반드시 적어보고 줄일 항목을 찾을 것. 국민연금 납입 점검.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 확인. 부족하면 추가 납입 고려. 연금저축 IRP 활용. 세제 혜택과
노후 자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필수 수단.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기 배당주, ETF, 리츠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 확보. 건강관리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 결론. 쉼없는 50대, 하루 3가지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은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50대 가장의 고단한 하루는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쉴 수 없다는 것.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문제지 놀 여유가 어딨어. 나이 들어 놀면 불안하지.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을 다니고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돈과 생산성에 매달려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63세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잘 노는 법이었어요. 노는 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공허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놀다 보니 그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건강도 덤으로 따라왔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느낀 것과 또 다른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노는 게 은퇴 후 최고의 전략인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노는 법이 곧 사는 법이다. 1. 노는 게 건강을 지켜준다. 은퇴 후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회의 보고 일정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와 마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TV만 붙잡고 있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반대로 산책, 운동 모임, 악기 배우기, 여행 동호회 같은 놀이를 시작하면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회복되고 정신 건강도 안정됩니다.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보험 같은 거죠. 2. 노는 게 인간관계를 살린다. 일할 때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은퇴하면 하루아침에 사회적 관계가 끊깁니다. 술자리도 줄고 전화도 뜸해지고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문제는 이 외로움이 노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고독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놀이를 하면 다릅니다. 동호회에 나가면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봉사활동이나 작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놀이가 사람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이 나의 안전망이 됩니다. 3. 노는 게 돈보다 오래 간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저축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매일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삶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놀 수 있는 취미와 친구가 있다면 그 삶은 의외로 풍요로워집니다. 사례 1. 62세, 공기업 퇴직 후 기타 동호회에서 인생 2막을 찾은 박씨. 박씨는 62세에 공기업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은퇴 직후엔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하루하루 술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갔다는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죠. 그때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배우기 강좌를 접했고 처음으로 악기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씨는 음악에 푹 빠졌습니다. 혼자 연습하다가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같은 은퇴자들과 합주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주 2회 모임을 나가고 작은 공연도 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생활비는 줄었는데 삶은 훨씬 풍요롭다는 게 박씨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를 살린 건 놀이였습니다. 사례 2. 64세, 텃밭 가꾸기로 우울증을 극복한 최 여사. 최 여사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가 됐습니다. 은퇴 후 홀로 남겨진다는 건 정말 버거운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우울증 약을 달고 살다가 지인의 권유로 작은 텃밭을 임대했습니다. 처음엔 삽질하는 게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들과도 친해졌고 수확물을 나누며 관계가 생겼죠. 최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게 아니라 사는 법을 새로 배운 거였다. 사례 3 63세 은퇴 후 여행 동호회로 부부 관계를 되찾은 김 씨.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서로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아내는 집안일만 하면서 싸움이 잦았죠. 그러다 우연히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소박한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두 사람은 다시 웃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을 오르고 낯선 동네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웃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김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부를 살린 것도 거창한 돈이나 집이 아니라 단순한 놀이였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놀이가 답일까?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축으로 버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채워주는 게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를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움직임, 웃음, 생활 리듬. 놀이를 하면 관계가 생긴다. 사람과 연결, 공동체 형성. 놀이를 하면 돈이 크게 없어도 행복하다. 작은 비용으로 큰 만족. 즉, 노는 법을 모르면 은퇴 후 삶은 텅 비고 노는 법을 알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풍요롭습니다. 결론 인생 후반전, 제일 잘해야 할 건 노는 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연금, 자산, 부동산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놀 줄 몰라서 불행한 거다. 63세가 되어 깨달은 건 인생 후반전은 일이 아니라 놀이에서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놀지, 누구와 놀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63세 은퇴자가 고백합니다. 놀아보니 진짜 행복이 보였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놀이가 중요한 이유. 은퇴는 단순히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던 일과 사회적 지위, 동료 관계가 단숨에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안이 바로 놀이래죠. 여가 활동입니다. 전문가들은 놀이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 관계 재정의 세 축을 지켜주는 핵심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정기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35% 낮고 삶의 만족도는 4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건강적 관점 놀이는 최고의 예방의학. 신체 건강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감소증, 고혈압,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 등산, 댄스 같은 놀이 활동은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가져와 건강을 지켜줍니다. 정신건강 노년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그러나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성인이 정기적인 놀이 활동을 할 경우 치매 발생률이 30% 가까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결국 놀이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 인정된 건강 투자입니다. 2. 사회적 관점 놀이가 관계 자본을 만든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영역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서 전화 올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 활동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동호회 활동, 악기, 운동, 여행, 봉사활동 등은 은퇴 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부관계 회복 공동의 놀이를 하면 부부가 같은 대화 주제를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서적 교감이 살아납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이를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이라고 불렀는데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결국 이관계 자본입니다. 놀이는 이 자본을 키워주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3. 경제적 관점 놀이는 돈보다 가성비가 높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놀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월 1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활동만으로도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가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증가한 집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놀이가 주는 행복감은 상당히 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같은 큰 지출 대신 동네 문화센터 강좌,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원 산책 모임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입니다. 실제 사례 놀이가 바꾼 은퇴자들의 삶. 사례 1. 기타 한 곡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62세 박 씨는 공기업 퇴직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기타 교실에 참여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동호회 공연을 준비하며 매일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의 말처럼 소득은 줄었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다. 사례 2. 텃밭이 제 약보다 낫더라고요. 64세 최 여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며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고 이웃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얻은 행복은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힘을 줬습니다. 사례 3. 여행이 부부 사이를 살렸습니다. 은퇴 후 갈등이 많던 김 씨 부부는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부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놀이가 부부의 정서적 자본을 되살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놀이 어떻게 시작할까? 작게 시작하라. 큰 비용이 드는 취미보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같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사를 연결하라. 하고 싶었던 것, 좋아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음악, 미술, 운동 등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주기성을 확보하라. 놀이도 습관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정해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를 우선하라. 혼자만의 취미보다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놀이가 은퇴 후 행복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말라. 지자체 문화센터, 복지관, 동네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결론. 은퇴 설계의 핵심은 놀이 전략.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설계를 할 때 자산관리, 연금, 건강검진만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반드시 놀이 전략을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놀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 건강, 관계, 행복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놀 줄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놀이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은퇴 후 진짜 삶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하면 마음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죠. 이제는 친구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분 좋게 다녀온 경조사가 어느새 내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그게 쌓이다 보니 생활 자체가 흔들리더군요. 은퇴 후엔 돈보다 사람이라더니 정작 사람 챙기다 내가 먼저 무너지는 게 노후의 현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경조사 참석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끈이죠. 하지만 은퇴 후 재정 상황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경조사비와 부대 비용은 생각보다 큰 타격이 됩니다. 더군다나 한번 가면 계속 불려다니는 사회적 고리까지 얽히면 노후의 소중한 자산을 순식간에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가 왜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경조사의 함정. 1. 경조사비. 적은 돈 같지만 쌓이면 큰 지출.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5만 원, 10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이나 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경조사비가 2,030만 원씩 나가면 연간으로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생활비의 한 축을 흔드는 수준입니다. 2.
교통비, 식사비 등 부대 비용도 무시 못한다. 경조사는 보통 지방이나 외곽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버스, 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기름값, 여기에 모처럼 만난 지인들과의 식사비까지 더해지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만 원 이상은 쉽게 나갑니다. 노후에 이런 지출이 반복되면 여행 한 번 못 가고 건강관리비조차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의 기대와 압박. 누구네 집 경조사에 갔다더라는 말이 돌면 은퇴자들끼리도 체면이 걸립니다. 안 가면 서운하다고 하고 가면 지갑이 텅텅 비고 이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관계보다 의무적 관계에만 돈을 쓰게 됩니다. 정작 내가 아플 때 혹은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돌아오는 건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62세 김 선생님의 씁쓸한 깨달음. 김 선생님은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뒤 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후배 경조사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은퇴 첫 해에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40번 넘게 다녔습니다. 경조사비와 교통비, 식사비까지 합치니 1년 동안 5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거의 다 그쪽에 쓴 셈이죠. 결국 김 선생님은 가족과 여행 한번 못 가고 아내와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사람은 챙겼는데 내 집은 못 챙겼다는 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례 2. 58세 이 부부의 관계 단절.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살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지인 경조사에 자주 올라오다 보니 교통비만 연간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니 경조사를 줄이자고 결심했지만 이후 모임에서 소외당했습니다. 은퇴하면 다 같이 놀자더니 돈 없으면 부르는 데만 다녀야 한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사례 3. 65세 박 씨의 뼈 아픈 후회.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사람은 사람으로 버틴다는 생각으로 아는 사람 경조사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니 남은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정작 본인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조사 챙기는 게 의리가 아니라 내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게 진짜 의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멀리해야 하는가? 은퇴 재정 전문가들은 경조사 참석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정비 지출로 보지 말고 변동비로 관리하라. 매달 경조사비 예산을 따로 잡고 초과하면 무조건 참석을 줄여야 합니다. 의무적 관계보다 진짜 관계를 챙겨라. 가까운 가족, 평생 인연만 중심으로 좁히는 게 현명합니다. 돈보다 시간을 선물하라. 꼭 참석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 정성스러운 메시지, 소소한 선물이 더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 지혜로운 노년의 선택.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무조건 나서는 건 위험합니다. 이제는 나의 재정 건강 마음을 먼저 챙기고 선택적으로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은퇴 후에야 알았다. 경조사에 돈 쓰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투자하는 게 진짜 인생이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남들 눈치보다 내 노후를 먼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은퇴 후 경조사 왜 멀리해야 할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경조사 문제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라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기에 경조사비가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연금이나 한정된 자산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작은 지출들이 쌓이면 노후 재정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은 금전적, 심리적, 사회적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금전적 리스크, 경조사비와 부대 비용의 누적 효과. 경조사비 자체는 건당 5만 10만 원 수준으로 보통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수입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소액 지출이 누적될 경우 생활비의 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평균 20만 원의 경조사비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 이동 교통비, 식사비,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전문가들은 경조사비는 은퇴 재정 계획에서 반드시 별도의 지출 카테고리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 심리적 리스크 관계 유지에 따른 압박감. 은퇴 후 사회적 관계는 단순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조사 네트워크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안 가면 서운해할까? 라는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결국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런 압박감이 결국 은퇴자의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조사를 통한 관계 유지를 심리적 채무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리스크 선택적 관계 관리의 필요성. 실제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모든 지인이 아니라 핵심 인맥입니다. 가족, 평생 친구,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그런데 경조사를 무조건 다니야 보면 핵심 관계보다 주변 관계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년기 사회적 관계는 폭이 아니라 깊이라고 말합니다. 즉, 경조사는 선택적 참석을 원칙으로 삼고 관계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 분석. 사례 1. 62세 퇴직 교사. 퇴직 후 1년 동안 40건 이상의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경조사비 교통비 등으로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됐고 이는 연금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잠식했습니다. 이 경우 은퇴 생활비 계획에서 변동비 통제를 실패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사례 2. 58세 은퇴 부부. 시골로 이주했지만 수도권 지인 경조사 참석으로 교통비만 연간 200만 원 이상 소요됐습니다. 결국 경조사를 줄이자 인간관계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 관리의 균형을 놓친 사례입니다. 사례 3. 65세 은퇴 남성. 의무감으로 경조사를 챙기다 정작 본인 의료비가 필요할 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례는 재정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입니다. 경조사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생활 안정이 먼저라는 교훈을 줍니다. 전문가 조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예산 설정. 경조사비를 연간 지출 계획에 포함시키고 초과 시 반드시 참석을 조정해야 합니다. 핵심 관계 중심. 모든 모임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1020%에 집중하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대안적 방법 활용.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편지, 소액, 선물 등으로도 충분히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먼저 지킨다는 원칙.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강 마음의 안정입니다. 경조사는 이 세 가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참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론. 은퇴 후 경조사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챙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노후 재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조건적 참석은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소진시키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게 지혜다. 경조사 참석은 선택이고 내 노후는 필수다. 정년퇴직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남은 인생은 그냥 여유롭게 보내자. 그런데 막상 퇴직장을 벗고 집에 앉아 있으니 허전함이 몰려오더군요. 하루 이틀은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허공에 붕 뜬 것처럼 텅 비어버린 겁니다. 내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고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밀려왔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수십 년을 일하다 정년퇴직한 어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이름 썩 자만되면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퇴직과 동시에 전직이라는 수식어만 남는 순간 그 공허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전성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성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본론 은퇴 이후에도 길은 있다. 예전 같으면 60세면 은퇴하고 10년 정도 살다 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이 85세, 길면 100세까지 이어집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최소 3040년의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퇴직 후 삶은 연장전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본 경기입니다. 더구나 몸은 아직 쓸만하고 경험과 지혜는 절정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두 번째 전성기를 펼치기에 적합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을 곧 완전한 은퇴로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집에만 머물다 우울증이나 관계 단절에 빠진다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례 1 은행 지점장에서 금융 강사로. 앞서 이야기한 전직 은행 지점장 어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무가치해졌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부탁으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재테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한 수강생 앞에서 간단히 은행 업무 경험을 풀어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들었냐는 말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하죠.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현직 시절에 비하면 적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필요로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봉보다 더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게 제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었죠. 사례 2 전직 교사의 새로운 교실. B씨는 중학교 교사로 33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엔 내가 이제 뭘 하지? 라는 허무함이 몰려왔죠. 하지만 손주들을 가르쳐주던 경험이 계기가 되어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50만 100만 원 수준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주변에서도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단을 떠났지만 여전히 저는 교사입니다. 다만 교실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제 인생 이막도 결국 가르치는 일이더라고요. 사례 3 대기업 임원의 창업 도전. C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이제 좀 쉬자 싶었는데 막상 집에서 쉬다 보니 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적어 걱정했지만 은행 업무 시절 단골 고객들이 찾아주고 또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면서 매출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물론 창업은 위험도 따르고 모든 사례가 성공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크게 벌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의미를 찾고 싶었죠. 그게 제겐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한 조건. 경제적 안전망 확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퇴직 후에도 최소한의 고정수입연금임 대수익 배당금 등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일을 돈에 쫓기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경험과 재능 찾기. 퇴직자 대부분은 자신이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직장에서 쌓은 경험, 인간관계, 전문성은 그대로 자산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상품화하고 나눌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혼자 집에만 있으면 빠르게 고립됩니다. 봉사든 강의든 파트타임이든 사람과 만나는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곧 삶의 활력소이자 건강의 비결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기. 은퇴 후의 새로운 시도는 거창하게가 아니라 작게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강의, 단기 아르바이트, 소규모 창업. 이런 것들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여러분, 정년퇴직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오히려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 은행 지점장은 금융 강사로, 한 교사는 새로운 교실에서, 또 다른 임원은 작은 카페에서 자신의 전성기를 다시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작은 걸음부터 다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성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전성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그 길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은퇴 후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한 실질적 가이드. 1. 100세 시대 퇴직은퇴 공식은 이미 무너졌다.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 85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정년 60세 전후에 퇴직한다면 이후 최소 30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즉, 퇴직은 노후의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자 중 약 67%가 퇴직 1년 이내에 재취업을 시도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 유지와 자기 존재감 회복을 위한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한 준비 요소. 1. 경제적 기반 확보.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최소 월 15만 200만 원 수준의 생활비 기반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산관리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의 배당주, 채권, 임대소득으로 자산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자금, 최소 생활비 6개월 1년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 재능과 경험의 재활용. 은퇴자 대부분은 나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의 경험, 대인관계 능력, 전문적 지식이 그대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금융인 출신 재테크 강사, 컨설턴트, 교사 출신 학습 지도, 아동노인 교육, 기술직 출신 창업 멘토링, 기술 교육. 3. 사회적 연결 유지. 고립은 은퇴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통계적으로 은퇴 후 우울증 발생률이 직장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모임 강의 봉사활동 등 꾸준한 대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4. 건강관리.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서는 체력이 기본입니다. 60대 이후 은퇴자들의 경우 주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별 분석. 사례 1. 전직 은행 지점장의 금융 강의. 배경 은행 경력 30년 이상, 정년 후 공허감. 전환문화센터 노인대학 등에서 금융 강의 진행. 성과 월수입 100만 원 내외지만 전문성 공유와 사회적 인정이 더 큰 보람으로 작용. 전문가적 시사점. 개인의 금융 지식은 고령층의 재무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수요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험이 곧 사회적 가치가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례 2. 전직 교사의 방과 후 교실. 배경 퇴직 후 허무감, 손주 돌봄 계기로 교육 재개. 전환 지역 아동센터 강사, 방과 후 프로그램 지도. 성과 수입보다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만족도 상승. 전문가적 시사점. 교육 경험자는 저출산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특히 돌봄 교육의 융합 영역에서 은퇴 교사의 역할이 클 수 있습니다. 사례 3. 대기업 임원의 카페 창업. 배경 퇴직 후 가만히 있는 생활에 적응 못함. 전환 소규모 창업 카페 운영. 성과 경제적 수익은 크지 않지만 지역사회 연결, 자기만족도 향상. 전문가적 시사점. 창업은 실패 위험이 크지만 생계 목적이 아닌 자기 표현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소규모 창업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한 단계별 전략. 사전 준비기. 퇴직 5년 전. 금융계획 점검. 연금저축보험 재구성. 경력 재정리. 자신이 가진 경험 기술 인맥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획. 건강관리 습관 확립. 전환기. 퇴직 직후 12년. 소규모 활동 시도. 단기 아르바이트, 강의 봉사. 새로운 관계 형성 모임, 커뮤니티 가입.
생활 패턴 조정, 규칙적 일상 유지. 제도 약기 퇴직 3년 이후. 본격적인 임학 설계 적성에 맞는 활동을 중심으로 확대. 안정적 수입 창출 모델 정착. 삶의 의미 재발견, 단순히 돈이 아니라 기여와 보람 중심. 5. 주의해야 할 함정. 퇴직금을 한 번에 창업에 몰빵, 실패 시 회복 불가능. 반드시 소규모, 단계적 시작이 필요합니다. 무계획적 소비, 초기 12년 동안 여행, 취미에 과도하게 지출하다가 5년 후 빈곤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단절, 이제 쉬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모임을 끊는 순간 우울감과 고립이 심화됩니다. 6. 결론, 일은 생존이 아니라 삶의 의미.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자기 정체성 유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은퇴 후의 삶은 진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은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내 인생 이막의 새로운 직업 설계기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 삶은 경제적 안전망, 경험 활용, 사회적 연결, 건강 관리라는 4가지 축 위에 서야 합니다. 전 은행 지점장처럼 작게 시작해도 충분히 두 번째 전성기를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자각과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